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이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는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건축 정책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이고,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 특히 컨텐츠 기반의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에 다가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공간이 함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죠. 지방 소멸, 그 다음에 지역 로컬의 힘, 로컬의 잠재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공간복지, 문화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서로 협력하기로 논의를 했었고요. 아마 그런 취지로 오늘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에 제가 발제를 맡는 영광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 포럼에 초대해 주신 우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박은실 원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로컬의 힘, 문화예술과 지역 활력이라는 내용으로 주로 문화예술과 공간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간 안에 문화예술이라는 컨텐츠들이 담겨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발제가 끝나면 아마 토론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께서 관련된 구체적인 좀 말씀들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다 알고 있죠. 인구 감소, 지방도시 소멸, 이에 따른 빈집이나 공간의 잉여 문제, 저성장 시대에 따른 빈부의 양극화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 이주노동자, 다문화 사회의 전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의 문제, 또 최근에 챗GPT로 인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어떤 초정보화 시대로의 전환, 다른 한편에는 기후 위기에 따른 전환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공유경제와 또 다른 공동체의 역할, 이런 사회적 패러다임들의 변화 안에서 사실은 문화예술이 과연 그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관주도의 문화도시 사업이 지향해야 되는 미래의 가치로 보면, 사실 문화도시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추진 동력이고, 예산 기반으로 인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추진 동력으로 작동한다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향 가치는 결국은 지속 가능함, 그리고 내적 회복력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갖춰야 되는 문화 시민력으로 결국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문화 시민력이 결국은 도시의 내적 가치로서의 정주성이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주성의 가치가 결국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 도시를 방문하고 싶은, 지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이제 외적 가치로서의 관광. 다만 도시 외적 가치가 도시 내적 가치로서의 정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국은 정주성 중심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외부자들이죠, 관계인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 경험체로 이것들이 전환될 수 있을까 하는 거가 결국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화도시 사업 중에 오늘 토론자로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춘천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강승희 센터장님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결국은 낭만 이웃으로 전환 문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도시가 살롱이라는 개념의 도시의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연결해서 문화적인 어떤 네트워크들이 결국은 도시의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들의 어떤 삶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다라는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건 결국 문화예술의 시민력을 만들어내고, 이 시민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성들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주도의 촉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일정 정도의 한계된 사업의 어떤 기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화예술의 시민력으로 전환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사업비나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작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시민들의 삶에 의해 축적되어지는 문화적 힘이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문화예술의 시민력은 결국은 삶을 공유하는 문화적 관계망이 구축될 때 가능한 일이고, 또한 로컬 기반이죠. 지역이나 장소 기반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 지역의 노후화된 어떤 쇠퇴해가는 쇠락해가는 지역의 고유의 어떤 정체성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 재생에 어떻게 보면 한 큰 토대가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문화 시민력은 결국은 지역의 자생성,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 시민력의 출발점이 결국은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화예술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즘에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화두가 공간 콘텐츠입니다. 공간 콘텐츠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교육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공간이라는 개념에 기획과 운영이 결합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통상적으로 공간 콘텐츠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콘텐츠로서의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좁게는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걸 뜻하지만, 좀 더 넓게는 결국은 삶과 문화의 관계망을 담는 일상생활 공간의 외연을 확장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구장항성 폐선부지고요. 좀 전에 인사 말씀을 해주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황순우 이사장님께서 찬조 출연을 좀 해주셨네요. 이런 철길입니다. 우리들의 오랜 기억 속에 존재하는 철길,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곳을 방문하면 누군가는 저렇게 철길 위에서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외길타기 같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공간 안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의 기억과 경험이라는 거가 결국은 공간 콘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삶을 지탱해 주거나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간,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공간, 또 내가 남과 함께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공간. 그 중에서 문화예술 공간은 아이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죠. 청소년들의 생각을 키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인생을 보조해 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보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예술의 공간 컨텐츠가 그러면 뭐에 기반해야 되느냐? 저는 인문학적 상상력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따뜻함, 온기,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거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틈새에서 나온다. 그래서 생각의 틈새, 공간의 틈새, 생활의 틈새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터에 일상이 만드는 작은 디자인들이 결국은 쌓였을 때에 우리들한테 의미 있는 공간의 컨텐츠로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과 터에 기반한 일상의 생활문화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게 결국은 지금의 문화예술 교육에 지향해야 되는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간의 현실을 보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삶을 지배하는 공간, 권력으로서의 공간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공간 속에 우리들의 삶이 억압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우리들의 일터도 그렇고. 그런데 문화예술 공간의 변화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공간의 고정관념을 좀 버리자라는 겁니다. 공간에 이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우리가 손에 쥐어야 되는 무기가 뭘까라고 보면 그것은 결국은 공간의 상상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의 상상력, 우리가 뭔가 공간을 바꿀 때 거대한 예산, 시설을 지을 때 거대한 예산에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예산에 어떻게 보면 강박증 같은 거를 버리고 이 공간의 상상력을 무기 삼아서 뭔가 다름을 만드는 것, 그게 결국은 문화예술이 훨씬 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공간이 뭔가 이렇게 포용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가 저항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저항의 미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 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반스키의 이런 벽화에 나온 것처럼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 그 다름을 만드는 거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사진예술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피터 맨젤 같은 사진 작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특정한 그 가구에 방문해서 2주 정도를 머물러요. 그리고 2주 정도 머물면서 이 가족들이 살아온 어떻게 보면 가족사, 인생사 이런 것들, 그리고 생활사 같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왼쪽에 계신 분 피터 맨젤이라는 사진 작가인데, 이분만이 한 작업이 아니고 여러 사진 작가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제 2주가 지나면 이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미국 서부에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의 어떤 풍경이고요. 이거는 일본 도쿄에 있는 중산층 가정의 풍경입니다. 이거는 티벳에 있는 어느 한 가정이고 몽골입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미국 서부에 있는 가정부터 마지막 사진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진까지 보면 결국은 어떤 차이를 느끼실 수 있냐면은 물질의 풍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어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체제나 구조에 대한 모순들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한다라는 건 결국은 상과 문화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결국은 저항한다라는 거의 태도에서부터 가능하고, 상과 문화예술의 경계를 허물거나 경계를 넘나든다라는 것은 서로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 흥미로운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탐닉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삶과 문화예술의 경계를 허무는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지구적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 그리고 지금 여기의 선택과 지속성에 대한 배려, 그리고 로컬리티에 대한 재구성,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역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노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의 붕괴,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현상들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경계에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삶과 문화예술의 경계에서 보면 그 경계를 허무는 일들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가시는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거죠. 카페라든지. 그런데 그 카페에서 대부분이 노트북, 카페에 가면 여러분이 찾는 게 뭐냐면 충전할 수 있는 거, 휴대폰 충전하고 작업하는 노트북 충전하고 작업을 하죠. 사진에서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작업하는데 전기를 작업할잖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카페에서 자기 작업을 하는 거죠. 필요할 때 자기가 자전거 페달을 돌려서 전기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전기를 소모해 나가는.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결국은 볕 집단들을 활용해서 저렇게 뭔가 굉장히 자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떤 들판에서의 야외 콘서트 같은 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간을 이야기할 때 이게 필요로 한 게, 우리한테 필요로 한 게 시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간 컨텐츠라는 거는 우리에게 널려져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이미 벌쳐지고 있는 일상의 생활의 장소들을 어떻게 재발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삶과 문화예술의 경계를 어떻게 보면 제도화된 그 경계를 허물어내는 것, 거기에 결국은 새로운 다름이 존재하고 그게 결국은 문화의 어떤 새로운 공간 컨텐츠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건축에서도 예를 들면 2010년도죠.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해 월드 엑스포에
영국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자 건축가인 토마스 헤더윅이 선보인 캐시드랄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7.5m 되는 아크릴 막대에 25만 개의 그 7.5 아크릴 막대 6만 개 안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자꾸만 사라져가는 식물의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아크릴 막대 6만 개에 25만 개의 씨앗을 담아내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던져내는 이런 이제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고정화된 어떤 시선, 고정관념 같은 거를 깨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제가 방문해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사례이기도 한데, 일본의 오노미치 유트라고 하는 굉장히 히로시마 현의 작은 항구 어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창고가 있었어요. 비어있는 창고를 5년간 히로시마 현이 민간 지역에 있는 민간 기업한테 임대해주고 그거를 이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 회사에서 이 창고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저녁에 우리가 뭔가 좀 지역에서 재밌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작당을 하다가 이 오노미치 시가 일본에서 청바지의 원료인 데님의 산지였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싼 데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고 문 닫은 공장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데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오노미치 데님 프로젝트들을 직원들이 기획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노미치 데님 샵을 자신들이 이제 열어가지고 청바지를 판매하는 건데요. 이 청바지를 판매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맨 먼저 청바지를 340불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오노미치 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오노미치 시를 정말 사랑하는 시민일 것. 두 번째가 이 청바지 제공하는 청바지를 일주일에 4일은 입고 생활할 것. 그래서 17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4일을 청바지를 입으면은 그 다음에 수거해 가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관리하면은 그 또 한 벌을 나눠요. 그래서 340벌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이 청바지를 이 오노미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고 지냅니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 어부들도 있죠. 이분들도 이제 선발된 사람인데 이거를 수성 가공하고 해서 오노미치 데님 샵에서 판매를 합니다. 청바지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청바지에 입혀져 있는 오노미치시를 정말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력들이 다 있어요. 청바지 이력들이 있는데 청바지 한 벌에 한 50만 원 정도.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저거 사가는 사람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가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관광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할수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서적 끈을 만들어주는 거가 재방문 의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로컬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나온 책자 중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한 세상의 세계의 공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는 통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우리는 늘 이렇게까지 하죠. 이만하면 됐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이만하면 됐지에 대해서 뭔가 이런 이야기. 불가능하다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뭔가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끊임없이 많이 갖고서 현장에서 혹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안 된다고? 왜 하던 대로 해야 돼? 왜 그 정도면 충분히라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만하면 되었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이렇게까지 멋진, 이렇게까지 좋은 그런 공간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unnecessary라는 거죠. 불필요하게까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키워주고 싶다면 불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과한 아름다움으로 그 공간을 채워라라는 거죠. 영광과 자극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 환경이 결국 아이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그들에게 그 공간을 조성한 기성세대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도시 공유지, 어반 커먼스 혹은 사회적 부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 자산에 대한 이야기, 소프트파 이야기, 이게 결국은 지방 소멸에서 결국은 로컬의 힘을 키워내고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기존에 우리가 공간을 바라봤던 고정관념이 아닌 새로운 어떤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로 확장되는 삶의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찾아나가는 동행길이고 또 각자의 작은 생각들이 모여 단단한 실천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고 또 거칠고 무모하지만 사회적 불편함과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실험이고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살피고 다 함께 문화예술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탐색하는 과정이고 개인이 자유롭지만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작업이고 개인의 삶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에 개입하되 그 과정이 유쾌하고 즐거운 작업이에요. 그럴 때 결국은 문화예술로 확장되는 삶의 영역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고 결국은 문화예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장소로서의 어떤 지역이 지속 가능성들을 키워나가는 어떤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